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저자 손임찬. 출판 부크럼.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 조금 전만 해도 당신과 웃으며 이야기했던 사람, 막 헤어진 사람이 속으로는 싫어했을 수도 있다. 겉으로 웃으며 대해도 뒤돌아섰을 때 당신에 대해 험담하고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다. 매일 고민 상담을 받고 있지만 특정 인물로부터 미움받고 있어서 고민이라는 사람이 많다. 그때마다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아무 이유 없이 뒤에서 욕하거나 남을 험담하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은 처음부터 거리를 두고 지내는 편이 낫습니다. 뒤늦게 알았으면 그때부터 거리를 두시고요. 몸도 마음도 최대한 멀리 피하는 것이 좋아요. 쌈딱이 될 것이 아닌 이상 말이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해봤자 상처만 받고 얻을 게 없다. 당신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듯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러니 나를 잃어버리면서까지 그들에게 모든 신경을 쏟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제는 120시대라고 하는데 내 소중한 이들에게 집중하기에도 에너지가 모자라지 않는가. 나와 엇갈린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 있고 어떤 사람과 안 맞는지 알 수 있다. 물론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거르고 봐야 할 것이다. 단, 듣는 이 귀를 가려주는 사람은 없으니 그들에게는 당신이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인간관계지만 반대로 원하는 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인간관계다. 이런 불편한 과정을 거치다 보면 결국 남을 사람들만 남고 앞으로 당신과 잘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것이다. 가짜를 거르는 계기는 반드시 온다. 나는 그동안 다른 사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봤다. 그 이유는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내가 베푼 호의는 그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되었다. 명분은 충분했다. 이 상황이 잘못됐음을 느꼈을 때쯤에는 너무 멀리 가 있었고 자연스레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래, 내 선에서 참고 끝내는 게 편하지. 더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게 정말 최선일까? 정말 그걸로 괜찮다면 말리지는 않겠다. 그런데 정말 괜찮다면 왜 이 관계에서 당신만 머리를 싸매야 하는가? 왜 한쪽만 힘들어야 하는 걸까? 이미 참을 만큼 참았고 줄 만큼 줬다면 혼자 전전긍긍하는 관계는 정리하는 편이 낫다. 대화를 해도 일방통행이고 이해와 존중이 없는 사람 때문에 감정 낭비를 할 필요 없다.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관계를 끊는다 해서 스스로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갈 필요 없고 타인이 몰아갈 자격도 없다. 오히려 상처투성이가 되도록 내버려두고 방관한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니 새로운 출발을 한다 생각하고 이참에 가치관 또한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나를 낮추고 들어가는 관계. 10대 학창시절, 학년에서 서열관계 우위에 서 있는 무리를 보면서 이 무리에 속해 있고 싶다라는 생각에 자신을 낮추고 들어갔던 친구를 봤다. 그 당시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았다. 아마 남일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사회에 나오고 주변을 잘 살펴보니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서열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느새 보면 자신을 낮추고 우위에 있는 관계에 소속할 수 있는 것은 똑똑한 것이라며 하나의 문화로까지 포장된다. 문제는 그 무리에서 서열이 정해지면 선을 넘고 무례한 언행을 하더라도 가볍게 넘겨버린다는 점이다. 이의를 제기해도 우리 사이에 왜 그래? 라는 식으로 넘기거나 소위 말하는 진지충으로 낙인을 찍고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으로 치부한다. 가까운 사이거나 상대가 친절하다는 이유로 만만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사람이 한번 부당함을 제기하면 갑자기 왜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는 사람을 이상하게 취급한다.
가까운 사이니까, 당신은 늘 나에게 친절하게 굴었으니까 라는 식의 잘못된 판단은 한 사람에 대한 편견뿐만 아니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억압하는 폭력까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꼰대는 나이에 비례하지 않는다.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투는 대표적인 꼰대의 말투로 자리 잡혔다. 여기서 말하는 꼰대라는 단어는 답답한 기성세대를 뜻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꼰대는 꼭 나이 든 사람만을 향해서 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학과 직장은 물론 고등학교만 해도 선후배 간의 서열이 존재하고 소위 말하는 똥군기가 문화로 자리 잡혔기 때문이다. 복장, 말투는 물론 사생활까지 침해하려 들고 선배로부터 찍히면 기하뿐만 아니라 무차별적인 폭행까지 당할 수 있다. 이런 문화를 언제부턴가 우리 일상에서 자연스레 접하게 됐는데 고려대 사회학과 윤인진 교수는 그 원인이 기존부터 내려온 사회 문화에서 온 것이라 밝히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래전부터 지켜온 서열 문화, 소위 꼰대 문화를 젊은 세대가 별다른 대안 없이 자연스럽게 답습하기 시작했다. 다수의 그룹으로부터 소외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선배들만 갑질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선배가 후배를 존중하고 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선을 넘거나 선배를 막대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일어난다. 후배의 입장에서도 선배가 해주는 조언이나 배려를 마냥 잔소리로 생각하고 불편하게만 여기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려는 습관은 저 멀리 내다 버려야 할 것이다. 물론 개인으로서 존중받는 게 마땅하지만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자신이 겪은 부당함을 후배에게 대물림할 필요가 없고 후배 또한 애써 노력해주는 선배를 만만하고 막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한 A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말했다. 저는 후배들을 태우지 말자 생각하고 내 일을 열심히 하면서 후배들을 많이 도와주려 노력했습니다. 위로 선배를 아래로 후배를 챙기는 게 힘들긴 했지만 결국 인정받았어요. 후배들과 잘 지냈고 제가 트레이닝을 시킨 그 후배들도 자신의 후배들을 자상하게 훈련시키는 것을 보고 뿌듯했답니다. 내가 힘들었으니 너도 당해봐라 라는 생각보다는 나도 모르게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지 라고 상기하자. 자존감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의 특징. 사실 그런 건 없다. 학술 용어처럼 굳이 사람에 대해서 나눌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자존감 높은 사람의 7가지 특징 같은 글들은 너무나 추상적인 내용뿐이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잘못 받아들이거나 그만큼 해석이 다양해진다. 또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틀 안에 나를 가둬버린다. 이는 그릇된 인식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차라리 다음과 같이 간단한 테스트를 권하겠다. 당신은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 말을 보고 어떤 기분이 드는가? 조금이라도 기분 나빴으면 이 주장은 영양가 없는 의견일 뿐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 이유는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실 한 가닥만큼이라도 믿기 때문이다. 매일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등교 및 출근을 하는 학생과 직장인, 모두 쉬는 공휴일에도 일을 하러 가는 생산직 종사자나 항공승무원 혹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까지 이미 자신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하는 취준생이 일하는 직장인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 없다. 오히려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여행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 때를 부러워하는 이들도 있으니까 말이다.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달리는데 비교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마라톤 코스를 쳐다보기 때문이다. 어차피 자신의 갈 길을 가다 보면 그들이 코스하고는 멀어지기 마련이다. 나는 내가 걷는 길을 끝까지 완주할 생각만 하면 된다. 중간에 쉬었다 가도 되고 어떨 때는 뛰어가도 되고 천천히 걸어가도 된다. 누군가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추거나 정보의 홍수 속에 빠져 사는 행위는 내 갈 길을 가는데 발목을 붙잡는 요소들일 뿐이다.
감정의 혼란 속에서 나다움 유지하기. 어떤 날에는 나를 보면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다. 사람을 대할 때 마음에 걸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곤 한다. 좋을 때는 좋지만 어느새 상대에게 화를 내는 모습. 낮에는 괜찮지만 밤만 되면 우는 습관이 생겼다. 이런 모습을 차마 누구에게 보일 수 없어서 책을 찾아보곤 했다. 자기계발 도서에서는 감정을 다스리라 말한다. 인스타그램에 떠다니는 긍정적인 글귀에는 그저 괜찮다고 말한다. 누군가는 걱정하지 말라며 나를 격려해준다. 지인의 말과 글을 믿는 건 자유지만 기대감이 클수록 돌아오는 상처들은 모두 나의 몫이었다. 수능, 자격증, 취업 등 각종 도전에 넘어지고 사랑했던 사람과의 가슴 아픈 이별, 믿었던 친구의 배신을 통해 언제 나를 흔들어 놓을지 모르는 것이다. 감정이라는 존재는 사건, 사고와 함께 언제든지 내 뒤통수를 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다움이란 그저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라는 말은 아니다. 타인을 존중하되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다. 단, 그 선택의 몫은 모두 내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현실을 파악하고 그 사실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거리를 두는 것은 인간관계에서만 가져야 할 처세술이 아니다. 내 육체를 지배할 만한 부정적인 감정들하고도 거리를 둘 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평소에 감정의 평행선을 이어가다 보면 나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 노력해도 결과는 배신할 수 있다. 심심치 않게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어봤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안 되면 되게 하라 라는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 애초에 노력하면 된다는 기대감을 부풀리는 말 때문에 결과에 대한 상실감이 큰 것이다. 매사에 굴복하고 한계를 정하는 태도는 결코 좋은 태도라 말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 한계가 개인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말 자체도 꽤나 폭력적인 말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스스로에게 거는 노력의 최면은 성공하면 추억으로 남지만 실패하면 패배자로 낙인 찍힌다. 한번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면 노력은 그 자체가 의미 없는 행위라고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노력은 흔히 영웅이 각성해서 악당을 물리치듯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것이 아니다. 노력은 내다볼 수 없는 앞을 보게 할 수 있는 것에 가치를 두자. 그 내려다본 세상이 좋든 그렇지 않든 간에 현실을 직시해야 꿈꾸는 이상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사회 진보 또한 개인과 개인의 노력이 만나 이루어냈다. 이는 결코 개인의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님을 증명한 셈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 진보 또한 실패를 거듭해서 이루어낸 결과물이다. 분명히 노력은 배신할 수 있다. 아예 실패로 돌아간 알려지지 않은 사회운동도 많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이유는 1%의 가능성을 2%로 만들기 위함이고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원하는 결과물을 이루는 것에 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 놓고 노력할 때 결과가 배신할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하고 몰입하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지 의견을 건네본다. 엄마를 평생 용서하지 못할 줄 알았다. 엄마와 아빠는 내가 기억조차 남아있지 않은 나이에 이혼했다. 보통 이혼할 때 자식을 봐서라도 참고 부부 사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역시나 자신의 안위가 중요했나 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더니 정작 이 말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원망의 화살은 나를 데리고 키우는 엄마를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다. 초중학생 때는 가난한 게 세상에서 너무 싫고 힘들었다. 친구들을 집에 부르고 싶어도 좁고 냄새나는 곳에 부르는 것이 창피했다. 가난했으니 친구들이 입고 다니는 메이커 옷, 신발은 꿈조차 꾸지 못했다. 10,000원도 하지 않는 옷을 몇 년은 입은 것 같다. 엄마가 어릴 때 힘없었던 나를 폭력으로 제압하는 게 싫었다. 창피하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머리채 뜯기면서 맞은 적도 있다.
나는 좋은 부모가 돼야지. 절대 저렇게는 안 될 거야. 이 말만 되뇌며 굳게 다짐하고 가난의 굴레를 깨기 위해 성공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간절함이 생기니 희망하는 대학교에 붙게 되었다. 대학의 위치가 타 지역에 있으니 지긋지긋한 집을 벗어날 수 있었다. 바로 자취생활을 시작했고 생활비를 지원받다가 언젠가부터 받지 않게 되었다. 처음에는 안 보고 사니 다투는 일이 없어서 좋았다. 평화로웠다. 떨어져 지내니 주기적으로 날라오는 카톡에는 답장을 잘 하지 않았다. 그 텍스트로라도 얘기하게 되면 과거의 기억들이 올라올 것만 같아서 외면했다. 그렇게 홀로 있는 시간에 나 자신에게 집중했다. 글로 아팠던 과거를 되돌아보니 시간은 걸렸지만 어느 정도 극복을 하게 됐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알게 되고 위로의 말을 건넬 줄 알게 됐다. 그렇게 마음이 가라앉을 때쯤 다시 만난 엄마는 젊었을 때와 달리 약해 보였다. 얼굴과 손에는 주름이 많아졌고 손등은 각질 때문에 너무 까칠까칠했다. 그 당시에도 내가 10대 때 지냈던 집에서 혼자 지내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다. 나 하나 키우기 위해서 청춘을 바쳤는데 내가 밉지도 않았던가. 무자비하게 흘러가는 세월이 야속하지 않았나. 어쩌면 나란 존재는 한 여자의 인생을 망친 것일지도 모른다.